오늘 조간신문 혹시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문뿐 아니라요. TV 뉴스까지도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상속세 문제가 핫 이슈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 제목을 보면요. 역사에 남을 만한 모범, 기부 역사 새로 쓰다, 사후엔 통 큰 나눔 등 그야말로 칭송하는 듯한 헤드라인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상속세는 세금으로 당연히 내야 하는 부분이고요. 찬사가 흘러넘치고 있는 그 수많은 미술 작품들은 과연 어떻게 모았을지, 어떻게 이용되는지에 대한 기사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이건희 상속세 납부 계획에 덧붙여 이재용 사면 건의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언론의 이 같은 보도 행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점에 주목해야 할지요. 미디어 오늘 송가영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기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조간신문 일면 거의 모든 곳에서 고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 납부 기부 계획 이거로 도배를 했던데 어떤 내용이 실렸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일단 9개 전국 단위 종합 일간지 일면 헤드라인이 다 이건희 회장 상속세 납부 관련이었고요. 예. 좀 매체별로 좀 표현의 온도차가 크긴 했지만 드라이하게 상속 계획을 전제로 하는 매체가 있는 반면 역사를 썼다거나 초인류 아름다움이 열린다 이러면서 이게 좀 찬사까지 보낸 매체들이 좀 그런 보도들이 더 많았습니다. 예. 가장 찬사를 보낸 곳은 어디입니까? 일간지 중에는 중앙일보 헤드라인이 가장 눈에 띄었고요. 예. 경제지들의 어떤 그런 고조된 톤은 거의 다 대동소이했는데 예를 들어보면은 중앙일보는 아예 이건희의 선물 기부 역사 새로 쓰다라는 제목을 쓰고 이렇게 의미 부여를 했고 경제지들 제목을 보면 한국 경제 경우에는 진짜 기업가 정신이란 타이틀을 걸거나 머니투데이 경우에는 작은 거인의 위대한 유산, 아주경제 경우에는 초일류 그 아름다움이 열리다 문화적 대사건의 날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칭송하는 표현들이 좀 많았습니다. 예. 중앙일보야 삼성과 특수관계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하긴 경제지도 지금까지 쭉 친기업 위주로 써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런 분석일 테고요. 지금 언론들이 분석 기사는 삼성 측에서 내놓은 보도자료를 토대로 해서 분석해서 내놓은 겁니까? 예, 맞습니다. 28일에 이제 삼성 측에서 이제 보도자료로 풀린 자료가 있어서 이제 그걸 기반으로 분석 기사를 썼습니다. 아니, 보도자료는 삼성 쪽에서는 당연히 삼성 위주의 보도자료, 그러니까 단점은 빼고 장점 위주로 썼을 텐데 그걸 그대로 인용해서 쓴다는 것은 저널리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인용을 해서 쓰기도 하고 거기에 추가 취재를 해서 각 매체에서 알아서 덧붙여서 분석 기사를 낸 식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상속세는 세금이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이 많은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그 규모만 클 뿐이지 일반인들도 다 어느 정도 상속세를 내잖아요. 법에 규정된 거에 따라서. 그런데 이 법에 규정된 상속세를 내는 것을 역사를 새로 썼다든가 아름다움이 열린다거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상속세 법이라는 것 자체가 세수나 실질적 평등 확보 이런 취지에 따라서 일단 법으로 정해졌고 해당되는 모든 국민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재산이 막대할수록 당연히 세율이 높은 것이고 이런 걸 사회 환원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좀 어폐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법에 따른 납세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게다가 그 삼성그룹에서 이병철 선대회장에서 이건 회장으로 넘어갈 때 그때 상속세 다 내지 않았거든요. 편법으로 빠져나갔고 또 이재용 부회장이 그 에버랜드 가지고 물려받을 때도 역시 편법으로 물려받은 거지 않습니까? 이번이 처음인데 앞에 건 다 빼고 이렇게 아름다움만 썼다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 2008년 삼성 특검 비자금 사건 때 그때 이건희 회장이 자신의 사재 60%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미 약속을 했었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제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에서 지적을 한 내용이 있는데, 이미 2008년도 때, 이제 이건희 회장이 6조 원 정도의 이제 사회 헌납 약속을 했지만, 최근에 이제 발표한 보도를 보면 1조 원 상당의 기부금 계획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6분의 1 수준의 사회공헌을 발표하면서도 통 큰 결단이라고 호도하고 있다라고 비판이 나왔습니다. 예. 그럼 2008년에 그렇게 많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쏟아지는 비난 여론을 돌리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을 테고
지금 그 이건희 컬렉션에 대해서 이걸 역시 사회에 기부했다고 굉장히 찬사가 쏟아지던데 이 미술 컬렉션이 어떻게 모아지게 됐는지 혹은 차명으로 모은 건 아닌지 차명 계좌는 어떻게 됐는지 이런 그 보도를 한 기사는 찾아볼 수 없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오늘 이렇게 한창 상속 보도 나올 때 뭐 유력 일간지나 경제 중에서는 그런 보도는 찾기 어려웠고요. 예. 네. 그러니까 사실 미술품 구입 관련해서도 2008년 특검 당시에 좀 그런 차명 주식 배당금 일부가 미술품 구입에 사용된 정황도 있고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지적한 보도는 사실 찾기 어려웠습니다. 예. 네. 그런데 지금 최근에 그 이재용 부회장 사면해줘야 된다 여론조사를 보면 네. 풀어줘야 된다 훨씬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언론에서 이렇게 삼성그룹 일가를 아름답게 묘사를 하다 보면 이재용 부회장 풀어줘야 된다는 그 여론이 더 높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언론에서 의도적으로 그 이 부회장 사면과 연결시키려고 이렇게 띄우는 기사를 쓰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아, 네. 그 14일부터 이 사면론 기사가 이렇게 쏟아지기 시작했는데요. 거의 매일같이. 예. 네. 근데 그 근거들을 보면은 뭐 반도체 산업이 위기라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이제 국가의 경제를 살려야 한다거나 이런 논리들인데 사실 예. 그러한 부실한 논리들로 이게 사면을 끌고 가는 게 좀 과장이고 왜곡된 측면이 있고 그렇게 보면은 이제 사면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한 기사들을 좀 의도적으로 내는 게 아닌가라는 분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혹시 모든 언론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까? 좀 한두 군데라도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 보도를 한 곳은 없나요? 뭐 한겨레나 경향같이 조금 이렇게 진보적인 성향의 기사를 좀 내는 매체들에서는 그런 보도는 찾기 힘들고 네, 합리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좀 본 적이 없다. 알겠습니다. 그 기자님이 보시기에 왜 대한민국 언론이 이렇게 재벌을 칭송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언론이 경제적으로 대기업, 특히 삼성에 종속된 구조가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뭐 삼성이 광고비 등으로 뭐 언론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이를 중심으로 좀 구조적으로 유착관계가 형성된 게 가장 큰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은 언론이 종속된 이유는 광고고 광고는 돈이잖아요. 네. 그러면 저널리즘과 돈을 맞바꿨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뭐 표현을 한다면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 오늘은 삼성 광고 안 받습니까? 네, 저희는 삼성 광고는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을 비판할 수 있군요. 그래요. 예. YTN은 라디오 삼성 광고 안 받나요? 이렇게 비판해도 됩니까? 받는답니다. 우리는 받고 비판합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 언론 보도, 미디어 오늘은 어쨌든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보도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이번 삼성 관련해서 이렇게 찬사로 도배된 언론 보도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 오늘 요약하면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디어 오늘 손가영 기자였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문자로 1380님께서 미디어 오늘 기자님 어디서 통하는 겁니까? 라디오 들으면서 이렇게 거슬리는 건 처음입니다. 기본 매너 지켜주세요. 이 외에 보이는 라디오에서 여러분들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통화하지 않는다고. 다음에 주의를 주겠습니다. 조용한 데서 통화하라고. 청취자 여러분들 많은 양해 바라고요. 자, 이번 시간은 쇼미더 정치 시간입니다. 토론 시간이죠.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전 상근부대변인,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오늘 국회 본회 일정이 차질을 빚었다고 하는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일단은 한 16시 40분인가요? 하여튼 그때 음성 결과가 나와가지고 예. 최혜영 의원 자체가 이제 음성이 돼서 이제 그때까지 사실은 법사위가 지금 중단된 상태였는데 5시부터 법사위 재개한다고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 이해충돌 방지법 오늘 밤늦게라도 본회의 열어 통과시킨다 이런 방침인 것 같은데 잘 될 것 같습니까? 예, 뭐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그 예정대로 다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이계호 의원실에서 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여러 사람이 확진됐었는데 이 국회의원들 포함한 뭐 지자체장도 그렇고요. 정치인들이 기본적으로 직업이 사람 만나는 게 직업이다 보니까 코로나에 다른 사람보다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지금 확진자 수가 수만 명에 달하고 결국에는 국회라는 공간이 하루에 한 10,000명 가까운 사람이 드나드는 공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위험한 공간이고 그래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사실 의정활동이라는데 지장받고 또 민생입법이 지장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인데 예.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이 최고도 자가격리 해봤죠? 저도 해봤습니다. 전 방송에서 같이 방송하셨던 분이 예. 이제 그 확진 판정을 받으셔가지고 격리를 이제 일주일 정도 했었는데요. 사실 뭐 그 외에도 지금 보면은 뭐 방역을 위한 여러 조치들이 있는데 다들 협조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인데 조금만 더 참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들. 예. 그 확진이 되는 건 당연히 안 됩니다만 자가격리도 저도 한 2주 해봤는데 네. 사람이 할 짓이 못되고 2주 동안 방 안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모든 넷플릭스의 영화를 다 본 것 같습니다. 다 봤습니다. 저도 예.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도 부디 건강 조심하시고 방역당국의 지침을 잘 따르시기 바랍니다. 자,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 선출할 거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일단 여야가 다음 달 초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그런데 여러 인물이 항원평에 올랐는데 박강원 의원이 내정됐네요? 예, 원래 그 박강원 의원이 과거 이제 그 과기위원회인가요? 거기에 원래 이제 위원장 맡았다가 이번에 그 사무총장으로 임명되면서 관례상 주요 당직하고 상임위원장을 겸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려놨었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다시 또 이번에 법사위원장으로 맡게 됐습니다. 예. 정청래 의원은 왜 안 된 거죠? 아무래도 야당에서 워낙 이렇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런 예. 부분을 좀 고려한 게 아닌가. 아무래도 이제 그 야당의 카운터파트, 그러니까 원내대표도 지금 바뀌게 되니까 예. 앞으로는 좀 더 좀 이렇게 활발하게 협의해 가면서 진행해 보자. 뭐 그런 의사를 좀 보여준 거라고 저는 봅니다. 뭐 야당은 정청래도 박강원이 다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름이 알려진 사람과 실제로 독한 사람은 약간 다릅니다. 예.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오늘 이제 이성윤 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이제 올라갔는데 실패했잖아요. 예. 근데 그렇지 이성윤 지검장이 중앙지검장 하면서 계속 뭐 정부 측과 생각이 비슷한 발언들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많이 지목이 돼가지고 저분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예. 여론이 많았던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 분이 되더라도 뭐 오히려 모르는 분 중에서도 친정부정의 성향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님 같은 경우에 뭐 방송이라는 데서 말씀을 세게 많이 하셔가지고 예. 센 분이고 무슨 친문 주류이다 이렇게 인식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예. 저희 야당도 알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님은 오히려 주류랑은 약간 결이 다른 것을. 예. 근데 이 대중적으로나 아니면 이 강성 이미지 때문에 아하. 아마 좀 이런 비토 정서가 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에 정청래 의원님보다는 뭐 박강원 의원님이 방송하시는 언론인으로서의 인지도는 있지만은 또 정치에서는 그렇게 강성 발언을 많이 안 하셨기 때문에 이런 어떤 뭐 선택이 있었던 게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정책을 보기에는 민주당이 언론 눈치를 좀 봤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무래도 지난 이제 윤호중 법사위원장 시대 보면은 몇 번 저희가 영상으로도 기억나는 그런 일방통행식 법사위 운영에 비슷한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야권 지지자들의 비난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실제 하시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지만 강성 이미지가 있으신 정청래 의원 좀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조영 원내대표가 야당이랑 협의해야 된다 그랬는데 협의하든 말든 박강원 의원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뭐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가 현재처럼 그 자구심사권을 무기로 해가지고 사실상 상원으로 역할을 하는 이 상태 하에서는 야당이 주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예.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제대로 일을 못 하거든요. 예.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예. 그래서 174석이나 되고 있는 그런 거대 의석을 갖고도 아무것도 못한다는 비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 자체는 양보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면 물론 윤호중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이미 그 위원장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물러나라 말아 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어쨌든 한번 좀 논의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내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미 결정됐고 국민의힘이 이제 원내대표를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판세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지금 뭐 네 분의 후보가 뛰고 있죠. 김태흠, 유이동, 권성동, 김기현 이렇게 있는데요. 각자 특색이 좀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다 기억하시겠지만은 탄핵할 때 법사위원장이었습니다. 예. 그 탄핵 소추하는 그 위원장이었고, 예. 그리고 김기현 의원님은 울산시장 하시다가 이제 낙선하시고 다시 국회로 진입하셨고,
그리고 영남을 대표하는 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김태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충청권을 대표하는 이제 삼선급 의원이고 무엇보다도 친박계와 예. 이제 대표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유희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요즘 참 저희 당에서 희귀한 수도권 삼선입니다. 예. 그래서 수도권 삼선으로서 영남과 수도권 구도화에서 수도권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고 상대적으로 71년생으로 제일 젊은 후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어떤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결국은 영남 의원들이 누구 손에 들어주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영남 의원들이라고 해가지고 꼭 영남 후보를 찍진 않는다. 이게 그거야 지금 분위기로 그렇지만, 파악되고 예. 있는 것이 예.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탄핵 이후에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선거에 임해봤는데 가장 효율적인 것은 의외로 전통적 보수의 목소리가 좀 줄어들고 영남의 목소리가 줄어들었던 이번 보궐선거가 아니었나. 그래가지고 그런 인식 때문에라도 수도권 정서가 당의 지금 의석 비율보다는 좀 더 강하게 반영돼야 된다라는 예. 의견은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준석 전 최고랑 페이스북 친구인데 네. 저는 글을 안 쓰기 때문에 이 전 최고가 제 글을 볼 일은 없을 테고 이 전 최고는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 자주 보는데 최근에 예. 20, 30대 그 예. 투표율 이야기하면서 네. 탄핵 이야기, 탄핵 역풍, 탄핵이 잘못됐다 이야기하고 예. 또 전직 대통령 사면 이야기하면서 예. 지지율이 떨어졌다. 그렇죠.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예. 그게 사실 저희가 기억하는 것으로 이제 서병수 의원님이 20일 날 발언을 하셨고요. 그게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탄핵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를 발언하셨고 21일 날 이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과 말씀 나누는 중에 박형준 부산시장이 사면에 대한 건의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20일 이후에 이제 진행된 21일 여론조사부터 일간조사를 보통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리얼미터 일간조사에서 가파르게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게 예. 실제 수치로 나왔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지지율 하락이나 아니면 민주당의 지지율 상승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겠지만은 저희가 오비일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그 까마귀가 날고 나서 배는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탄핵에 대한 논쟁이 결코 수도권 민심이나 우리 당 전체에 대한 최근의 상승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성 친박이 원내대표가 되면 과거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게 예전에 홍준표 대표 시절에 이게 좀 당이 잘 되려 그러면은 연탄가스 올라오듯이 스물스물 이런 얘기가 올라온다라고 표현하신 적 있고 예. 어떤 분은 또 대상포진 같이 당이 좀 괜찮은 당이 좀 안 좋다 싶으면 올라올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좀 논의라는 것이 만약에 탄핵에 대한 부당성을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사면 얘기가 보궐선거 전에 나왔다 그러면은 저희가 그것을 포함한 민심의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런데 예. 선거 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 안 하다가 갑자기 예. 선거 끝나고 얘기하면은 선거 전에는 두려워서 얘기를 안 하다가 아하. 선거 끝나고 나니까 기세가 살았나? 이런 예. 오해를 사기 딱 좋습니다. 오만해졌다. 이게 들을 수 그러니까 있죠. 저는 진짜 이분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은 선거 전에 얘기했어야 오해를 좀 안 샀을 것이다. 근데 선거 전에는 당연히 상식선에서 안 했겠죠? 예. 네. 참 반대로 민주당 쪽에서는 네. 뭐 원내대표가 강성 친박이 된다거나 네. 아니면 지금 황교안 전 대표 복귀 이야기도 나오고 네.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당대표 나온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네. 강성 주자들이 그 국민의힘의 지도급으로 올라가면 네. 민주당은 더 이익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그 국민들께서 당연히 그렇게 봐주시지 않겠습니까? 뭐 오늘 낮에인가요? 뭐 YTN에서 뭐 이종훈 시사평론가는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보궐선거 끝나고 났더니 빛의 속도로 도로 친박당이 됐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친박 그 중심 의원들 중심으로 탄핵에 대해서 부정한다거나 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 발언을 한다거나 사과를 하고 뭐 그다음에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거나 뭐 이런 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지난 80% 넘는 국민들의 그 촛불 민심 자체를 다시 또 부정하려 드는구나. 뭐 그렇게 되면 국민들은 당연히 그 부분에 예. 대해서 다시 또 판단을 내리시겠죠. 예. 당에서 이제 선거 끝나고 지난 한 2, 3주 동안 이준석이가 2030 얘기하고 있을 때가 참 좋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될 사람들이 많을 거로 보입니다. 그때는 왜 저놈이 저런 얘기만 하고 다니나 해가지고 소외됐다고 생각해서 여러저러 말씀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탄핵 얘기로 들어가면 이거는 뭐 집단 체벌받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당대회도 이제 조금 있으면 하니까 예. 그 김웅 의원이 그 여론조사 하니까 2등으로 나오더라고요. 예. 그
김웅 의원 같은 초선이 당대표를 한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제 좀 바뀌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조사들이 다자조사잖아요. 예. 다자조사에서는 한 10명 후보 세워놓고 그중에서 김웅 의원이 2등을 했다는 것 때문에 뭐 양자 또는 3자 구도 정도로 치러질 본선에서도 그런 경쟁력을 보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근데 약간 저희가 또 학습 효과가 있다 그러면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잘 생각해 보시면은 황교안 대표가 오세훈 시장을 이겼거든요. 예.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이번에 서울시장 나갔으면 이겼을까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은 이게 바로 당심과 민심의 괴리라는 것이거든요. 예. 민심이 원하는 후보를 당대표로 만들지 못하면은 결국 다음 선거, 진짜 중요한 선거인데 대선이라는 중요한 선거인데 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저는 당원들도 이제 학습을 해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역설적으로 탄핵 문제 같은 경우에도요, 사면 문제 같은 경우에도요. 진짜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을 바라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 사면이나 탄핵 부정을 계속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옳은 것인가에 대한 이제 판단을 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당 이야기도 해보죠. 5월 2일 이번 주 일요일 날 당대표 경선이 있는데 네. 대의원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는 어제부터 진행 중이고 오늘 마감이고 네. 오늘 밤에. 근데 지금 룰을 보면 대의원 권리당원이 85%를 차지하니까 네. 여기서 결정된다. 다만 지난번 선거, 지지난번 선거를 보니까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조금씩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네네. 아무래도 대의원들은 실제로 선거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당의 중책을 맡고 있거나 실제로 어디 위원장을 맡고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심보다는 어떻게 보면 민심을 좀 더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듯한 그런 성향들이 보이고, 왜냐하면 다음 선거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권리당원 같은 경우는 원래 자신들의 뚜렷한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뚜렷한 생각으로 그 당에 가입한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잘 흔들리지 않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85%이기 때문에 대의원과 권리당원에서 거의 판가름 나지 예. 않겠냐. 그게 이제 과거에 있었던 방식인, 그러니까 과거에는 다 그렇게 해석해 왔는데 예. 이번 같은 경우는 이게 3자가 굉장히 나름 팽팽하게 지금 그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일반 국민 여론조사도 굉장히 그러니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왜냐하면 5%밖에 안 되는데? 5%밖에 안 돼도, 그러니까 일반 국민은 10%입니다. 10%고. 네, 10%고 일반 당원이 5%군요. 네, 일반 당원이 5%입니다. 근데 일반 당원과 일반 국민 같은 경우는 거의 성향이 비슷할 것이라고 보고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 그 15%가 가진 게 오히려 미세한 차이로 누군가에게 얹혀지느냐에 따라서 그 승부의 추가 갈릴 수도 있다. 지금 나오는 이야기로는 대의원 쪽에서는 송영길 후보가 좀 앞서고 네. 권리당원 쪽에서는 우원식 후보가 앞선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대의원 쪽에서도 송영길 후보가 앞선다고 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네. 지금 판세는 모른다? 예, 거의 팽팽한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여당 당대표 경선에 할 얘기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아까 제가 언급했던 저희 당대표 선거였던 황교안 대 오세훈. 그러면 솔직히 누가 친박이고 비박인지가 명확히 갈립니다. 예. 그런데 이런 그 3자 간의 박빙 승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은 누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잘 분석하기 어렵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예측할 수 없는 승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게 이변의 기본 조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뭐 대세론으로 언급되는 후보들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이변이 발생한다면 민주당도 뭐 새로운 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예. 합니다. 그 굳이 개파로 나누면 홍영표 의원이 친문이고 나머지는 비주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근데 뭐 대통령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세 분 다 또 나름의 관계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그 친문 성향의 그 가입자들이 굉장히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조사하는 이렇게 온라인 폴 같은 거는 예. 또 우원식 후보가 압도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이제 최종적인 판세가 이루어지게 될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상우 부대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강성 친문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 이거에 네. 대해서 이거 뭐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한 번씩 다 받아보는 질문일 텐데. 네, 근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그 지지자들이 그렇게 그 의사표시하는 것 자체를 뭐 어떻게 막을 수도 없고 그게 꼭 막아야 되는지도 의문인데요. 예. 단지 국회의원이라면 본인이 어떤 소신이 있는데 정치 철학이 있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지자들이 문자폭탄을 보낸다고 해서 그걸 두려워가지고 왜 예를 들면 입장을 바꾼다거나 이럴 게 아니라 예.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분들을 설득하고 본인의 입장이
그분들과 일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설득해 나가는 작업을 해야지 그렇게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그건 좀 자질로서 부족하지 않나. 정치인이라면 감당해야 된다. 당연히 예, 그렇습니다. 원래 어떻게 이제 봐요? 뭐 그 등을 한번 보여주면은 그때부터 공격을 세게 하거든요. 예. 저는 이게 아무리 지지자이고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주장이 과도한 경우에는 정치인이라면은 뭐 설득 이전에 그것에 반대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죠. 예를 들어 저는 지난 선거 끝나고 나서 제가 무슨 운명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부정선거 그 담론 그거 일부 유튜버들의 선동을 인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담론 나왔을 때 저 그거 막아섰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뭐 문자 폭탄에 무슨 페이스북 댓글에 무슨 뭐 다 쏟아졌는데요. 한 1년쯤 제가 꿋꿋하게 제 주장을 유지하니까 그쪽에서도 시간 효율상 이준석이는 어차피 안 들으니까 와서 그냥 안 하더라고요. 이준석이는 어차피 그 생각에 있어가지고 확고하니까 여기다 하니 딴 데 가서 하자 이러고 딴 데로 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주면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저는 전화번호가 오픈돼 있지 않으니까 정치인과 달리 저는 YTN 라디오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내려보내라 저 자리에서. 한때는 YTN 라디오실 24시간 전화가 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정치인이 본인이 사실은 전화번호를 공개하는 거잖아요. 네. 여러 가지 의견을 달라 이렇게. 근데 좋은 의견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있을 수 있겠네요. 자, 전당대회를 양쪽에서 다 앞두고 있는데 전당대회를 한다는 것은 이번에는 결국은 뭐 당대표 임기는 2년이고요. 원내대표 임기는 1년이고 다 내년 시계는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에 맞춰져 있겠죠. 네. 그리고 저희는 지금 보궐이라서 내년 8월까지입니다. 당대표가. 당대표가. 예. 예, 그래 어쨌든. 네. 예, 예. 내년 3월 선거에 맞춰져 있을 텐데 그 전에 이제 민주당은 9월에 후보를 결정해야 되고 네네. 국민의힘은 12월입니까? 11월입니다. 원래. 11월에. 예, 120일 전입니다. 예, 결정해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민주당은 지금 일단 이재명 지사가 혼자 앞서가는 상황이고 네. 이낙연 지사, 정세균 전 총리 뒤를 이은 그런 추세고요. 국민의힘은 지금 너무 국민의힘 자체 내 후보들은 지지율이 안 나오고 예. 윤석열 후보가 바깥에서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데 차기 지도부가 들어서면 윤석열 전 총장에게 러브콜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보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보세요? 전 러브콜 이전에 윤석열 총장이 그 색깔을 명확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윤석열 총장이 여러 인사들을 만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제3지대 후보를 생각했던 사람들이 모호한 행보를 보통 많이 보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예전에 대선 주자로서 굉장히 지지율이 높았을 때 본인은 부산 출신이고 주장하는 바는 호남의 사위고 그다음에 결국 정치를 같이 하시는 분들은 정대철 대표, 박지원 대표 뭐 이런 분들이고 그러니까 구 DJ계고 그럼 나중에 합당은 또 뭐 친노랑하고 뭐 이런 식의 약간 짬뽕된 메시지가 나오면서 저는 그때 상당히 혼란을 겪었다 이렇게 보는데요. 윤석열 총장도 이러저런 인사들을 그냥 유명하다고 해서 만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컨셉이 잡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명확해지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국민의힘에서도 물음표를 던진 사람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자명을 할 것 같아요? 예상을 한번 해주세요. 저는 이거는요 지금 윤석열 총장이 어떤 사람들과 소통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보통 제3지대 후보 나온 사람들 중에서 정치 혐오론을 기반으로 하는 사람들은 정당 사람들과 만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비슷하게 이제 안철수 후보도 그랬었고 그리고 반기문 총장도 예전에 그랬었습니다. 예. 그렇게 아무리 이제 대선주자로 언급이 되어도 아무 말 안 하고 외교관들하고 뭐 관료들하고 이런 분들 만나다가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공항철도 티켓을 못 끊어가지고 이제 대선을 접었던 일이 있거든요. 예. 저는 이제 어쨌든 제3지대 후보론을 하는 분들 중에서 정치를 과도하게 멀리하는 분들은 나중에 결국 선거 전략도 정치 혐오증을 기반으로 한 것일 가능성이 높고 지금까지 성공 확률이 거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우려됩니다. 좀 빨리 등장해야 된다. 자명 끝내야 된다. 빨리 등장하고 본인이 적어도 이분법적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재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도의 생각은 밝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랑 인터뷰를 했었는데 윤석열 나오면 땡큐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대권 주자로 국민의힘의 지지를 받아서 나오면 땡큐. 네. 윤나땡. 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본인이 검사로 있을 때 이제 검사가 자신이 어떻게 보면 그 경력의 전부인데 검사로 있을 때 사실상 자기가 탄핵 선고를 내린 그런 정당에 다시 자기가 몸담는 그 모순된 상황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그 상황에서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끊임없이 그 윤석열에 대한 비토 정서와 이렇게 반발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겹쳐지면서 어떻게 보면 그 국민의힘이 과연 하나로 윤석열 후보라는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하나로 모일 수 있느냐 그 부분에 저는 근본적인 의구심이 있다고 봅니다. 융화되지 못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서병수 의원의 탄핵 비판 발언이나 김용판 의원이 윤 전 총장을 향해서 사과하라 이런 게 있었단 말이죠. 저는 서병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제 생각에 약간 팀 전술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친박이라는 팀에서 나올 수 있는 전술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김용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친박으로 묻기는 좀 애매하고, 김용판 의원은 본인의 이제 개인사와 연관된 이제 지적을 하신 것인데, 저는 김용판 의원이 윤석열 총장의 건을 짚고 나왔으면은, 자,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 총장뿐만 아니라 본인에게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던 분도 이의를 제기했었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지금 국민의당의 권은희 의원이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도 비슷한 주장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에게만 특화된 주장인 것인지 이것 다소 궁금하고요. 저는 윤석열 총장도 이런 일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본인이 본인이 공무원으로서 본인에게 주어진 직분을 했다 이렇게 정도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김용판 의원에게도 담백하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 저는 기소를 했는데 뭐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 하니까 뭐 수사에 있어서 잘못됐던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은 김용판 의원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예, 공무원으로 김용판 의원도 복무하셨던 분이고 김용판 의원이 그럼 경찰로 재직하실 때는 항상 100% 옳은 판단만 하셨을까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은 오히려 윤석열 총장이 크게 연연할 필요 없이 쿨하게 대처하면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과 함께 하려면은 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 문제, 또 탄핵의 문제는 어쨌든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준석 최고 말대로 쿨하게 이렇게 돼서 그렇게 됐다 미안하다 라면 쿨할 것 같은데 윤 전 총장이 스타일도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저는 탄핵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게 너무 꼬인 실타리라 생각해가지고 메시지를 늦출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 저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보면은 그 탄핵 문제에서 두 가지 언급이 있습니다. 첫째는 탄핵 부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탄핵은 잘못되었다. 윤석열의 기획이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상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굉장히 소수 지금 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이고 예를 들어 탄핵은 정당하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의 이 기소에 대한 형량이나 이런 건 좀 과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과는 메시지를 맞춰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어쨌든 혐의대로 구형을 한 것이고 다만 박근혜 형이 형사재판 절차 전체를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의 어쨌든 혐의에 대해 가지고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로 활용하지 않은 것은 안타깝다. 이 정도 발언이면은 베스트입니다. 예, 근데 이런 정도 뭐 해서 용납 못할 사람은 없거든요, 보수 진영에. 근데 이걸 늦추게 되면은 이제 저런 이야기가 자꾸 기세를 올리게 되면서 윤석열 총장이 혹시 이런 두려움이 있나? 이런 인식을 대중에게 심어줄 수 있거든요. 저는 당당히 치고 나가야죠. 예. 근데 사실은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검찰의 무오류를 주장하시는 분이라서 그분이 과연 김용판 의원한테 결과적으로 나중에 판결이 그렇게 됐네요 라면서 뭐 미안하게 됐습니다라고 얘기까지 할지 왜냐면 실제로 그때 김용판 무죄 판결 선고에 대해서 당시 검사들이 엄청나게 반발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오늘 발표된 MBS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24%, 윤석열 23%, 오차범위 내에서 이재명 1등인데 이낙연, 정세균 7%, 3%예요. 네네. 민주당 입장으로 봐서는 지금 이낙연 의원은 계속해서 빠지는 상태고 네. 이재명의 독주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으로서는 독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네. 지적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글쎄요. 원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번 대선 이번 문재인 대통령 대선 때도 그랬고 오히려 대세론을 형성해가지고 대선에서 이긴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이렇게 치고 달려나갈 때 국민들에게 어떤 비전을 보여줄 것인가를 잘 다듬어서 계속해서 그 부분이 언론에 주목받고 노출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확실한 대세론을 굳히면서 이른바 본선에서도 더 뚜렷한 성적을 낼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뭐 비주류 후보가 대세론을 굳힌 적이 많죠. 뭐 이해창 씨도 예전에 그랬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당내는 비주류지만은 대세론을 굳혀서 결국은 후보로 나왔는데
당시에 이회창 박근혜하고 지금 이재명은 네. 비주류인 것만 같지 네. 크게 대세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당내 기반 세력도 네네. 이회창 박근혜는 비주류지만 당내 어느 정도 기반 세력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이 지사는 지금 거의 없단 말이죠. 근데 이 지사의 경우에도 이제 지금 당 내에서 보면 결과적으로는 정권제 창출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뭐 상당 부분 세력이 모이고 있는 것으로 좀 눈에 띄지 않나요? 그렇게 보이고 있더라고요, 조금씩. 저는 뭐 서병수 의원이나 김영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윤석열 총장과의 어쨌든 악연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당의 주류가 되게 되면은 본인의 정치적 행보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일 텐데 이재명 지사라고 다르겠습니까? 예. 이재명 지사가 비주류 상태로 있던 그 긴 시간 동안 지난 대선 경선 때도 그렇고요. 이재명 지사에게 많은 말을 해놓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그 사람들이 이재명 지사를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이는 과정이 있을 텐데 여기서 이제 꼭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것은 아까 제가 윤석열 총장에게도 비슷하게 얘기했듯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잘 되어도 네가 못 되는 경우는 없다. 네가 잘 되면 나도 잘 된다. 이 확신을 심어주는 게 중요한데 그 싸움이죠. 이재명도 윤석열도. 그렇군요. 앞으로 시간이 좀 있으니까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는 것도 정치의 매력일 텐데 유승민 원희룡 너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어차피 장이 서면요. 나올 사람한테 나오게 돼 있고요. 제가 지금 솔직히 청취자분들께 시각적으로 전달할 수 없지만은 작년 12월에 그 오세훈이라는 한 남자의 그 비애에 빠진 모습 저는 기억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당당하게 시청에 앉아 있죠. 안철수가 좀 도와줬잖아요. 지렛대 역할. 뭐 안철수 대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안철수 대표가 잘 된다고 해가지고 내가 잘 될 게 없다는 확신을 심어준 인사였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유승민 의원도 지금 계속해서 대권에 나가겠다, 마지막 공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이고 원희룡 지사는 다음 그 제주도시장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 벌써 이렇게 천명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뭐 대권 도전밖에 없을 텐데 네. 지지율이 지금 안 오르고 있기 때문에 나름 두 사람은 고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럼 정세균 후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정세균 총리도. 정세균 총리도 지금 이렇게 총리직을 내려놓고 딱 출마 선언과 비슷한 행보를 딱 보이면 뭔가 컨벤션 효과 같은 이렇게 지지율 상승을 좀 기대한 부분이 있었을 텐데 사실은 그게 전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호남에서의 대표적인 두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이낙연 총리와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총리가 이제 서로 이렇게 단일화하는 문제로 그것도 방법이겠죠. 어떤 이슈를 만들어서 그 이슈를 또 타고 한번 네. 지지율 반등을 노려보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너무 지지율이 안 나오다 보니까 당내 1등 후보인 이재명 때리기에 몰두하고 있다. 네.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근데 그 정도의 건강한 긴장감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오히려 봅니다. 왜냐하면 당이 너무 이렇게 똑같이 하나의 목소리만 가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 이렇게 그렇게 투닥투닥하는 모습들이 좀 보여야 국민들도 더 관심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기 지도부 들어서면 홍준표 의원은 복당하는 겁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복당해야 된다 생각하는데요. 차기 지도부 같은 건 상당히 부담스러워할 것이다. 오히려?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가 뭐 개인의 문제보다 지난 대선 패배 그리고 지선 패배에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하셨던 점이 부각될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홍준표 대표 같은 스타일도 대권 흥행을 위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하다. 흥행물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봅니다. 수많은 어록과 함께 뭐 이런 게 탄생할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다음 주에 다시 뵙는 걸로 하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Please help Myanmar. We need your urgent international help right now. Oh, make it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and the entire human race. There are The place in your heart, and I know that it is love. 미얀마의 보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는 방송 프로그램으로는 최초로 미얀마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선언하고 매일 이 시간 우리들의 연대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분은 송지용 전라북도 의회장입니다. 의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송지용 의장입니다. 네, 이번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전북도의회가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미얀마 국민을 지지하며 응원을 한다고 지지선을 하셨는데 이 지지선하는 계기는 어떻게 됐나요? 그간 한국도 그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예. 우리가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그냥 이렇게 간과할 수가 없었고 전라북도 의회는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을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는 계기에 선언을 했습니다. 예, 선언하시고 나서 주위 반응 어땠습니까? 전북 도민들의 반응이라든가? 전라북도 도민의 그 반응이 생각보다도 뜨거웠습니다. 예. 일단 도민들이 스스로 그 미얀마가 하고 있는 이제 그 티셔츠 구입 운동을 적극 지금 펼쳐주고 계시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미얀마의 그 참상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같이 응원에 합류해주고 있습니다. 예. 다행스러운 일인데 네네. 지금 지지선을 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셨습니다.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외교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전라북도 의회에서는 외교적 문제보다는 일단 인도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예. 그다음에 미얀마 군부의 폭력에 난민들 특히 대거 발생할 수 있는 지금 개연성이 있거든요. 예. 그 난민이 인도적 차원에서 인도적 참여를 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미얀마가 우리 6.25 때 찾아보니까는요. 한국에 5만 달러 상당의 식량을 지원한 사례가 있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네.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도 미얀마에 대해서 예. 고마움도 있고 또 예.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우리 미얀마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좀 해야 되겠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직접적으로 정부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뭐 내정 간섭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그렇죠. 테고. 외교적 문제보다는 인도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예. 그리고 우리 광주 때를 생각해 보면 네네. 다들 또 국제사회의 도움이 우리도 절실했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역지사지 정신으로 이번에는 우리가 네네. 도와주자 이런 마음 네네. 같은데. 네네. 그 도민들이 자주 만나 보시잖아요. 네네. 근데 미얀마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분도 간혹가다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전라북도 특히 전주에서는요. 뭐 요일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시민사회 단체, 종교계 관계자들 여러분들과 미얀마 유학생과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미얀마에 대한 그 실상을 알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 같으면 이제 촛불 집회 같이 아하. 미얀마에 대한 고통과 폭력 그다음에 사륙에 대한 저항을 좀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과 같이 하고 예. 있습니다. 예. 전북 도내에도 미얀마에서 온 유학생이라든가 노동자들이 꽤 많이 있나 보죠? 많이 있죠. 오.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유학생들은 유학생 나름대로 지금 여건이 안 되니까 학교를 통해서 일정 부분 장학금 형태로 이제 그 등록금을 좀 감면해 준다든가. 예. 그다음에 또 그들이 또 일자리를 원하면 일자리를 좀 찾을 수 있게끔 좀 지원해주는 그런 방법까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가 있군요. 알겠습니다. 네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라디오 듣고 있는 청취자 여러분들께 미얀마 민주화 투쟁에 대한 관심과 지지에 호소 한 말씀 의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YTN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얀마 국민들이 유혈 사태로 몸과 마음이 지쳐 있거든요. 그리고 또 목숨을 위협받고 있고요. 전라북도 도민 특히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많은 지지와 응원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서는 지금 현재 전라북도 의회가 미얀마 주민들의 대표성이 있는 분들과 같이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라는 그 방법과 모색을 찾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 간담회 형태의 지금 회의도 좀 준비하고 있고요. 아무튼 국민들 많은 좀 관심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의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송지용 전라북도 의회 의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 해드립니다. 기자 언박싱 헤럴드 경제 배도원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80명 늘었습니다. 전날보다 100명 가까이 줄면서 일단 700명대 아래로 내려왔는데요. 그러나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 울산, 경남 등에서도 연일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또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지 못하는 감염 경로 불명의 이른바 깜깜이 환자 비율도 30%에 달해서 추가 확산 우려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1일 신규 확진자를 보면은 400명대와 500명대가 각각 한 번씩에 불과하고 600명대가 2번, 또 700명대가 3번인데요. 일주간 하루 평균 약 670명꼴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국 곳곳에서도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관악구의 한 사무실과 관련해 한 13명, 강남구 소재 학원에서 1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고 감염병의 국내 유입 차단 역할을 하는 국립인천공항 검역소에서도 직원과 파견 군인 등 근무자 6명이 확진됐습니다. 또 대전에서는 초등학생 확진자를 고리로 일가족 6명이 감염되는 등 4차 대유행에 우려스러운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2주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받도록 하는 방침을 확정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한해서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했거나 또 해외에서 입국했더라도 진단검사상 음성이고 또 증상이 없을 경우 2주간의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한다고 정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이 같은 자가격리 면제 방침은 다음 달 5일부터 적용이 되고요. 이렇게 자가격리를 면제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고 2주 동안 능동감시를 하면서 2차례 검사가 시행이 됩니다. 능동감시라는 거는 자택에서 격리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면서 보건소에 매일매일 본인의 몸 상태를 설명하는 그런 거고요. 또 능동감시 한 6, 7일차 또 12, 13일차에 총 2번의 진단검사를 받게 됩니다.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마치고 해외로 출국했다가 귀국한 경우에도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은 자가격리 면제가 되고요. 다만 남아공이나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예외가 됩니다. 예. 이 완화된 수칙에 적용되는 대상자는 접종 완료자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백신별로 접종 횟수 2번을 맞는 경우도 있으니까 접종 횟수를 모두 맞고 또 면역 형성 기간인 2주를 보낸 이들에 한해서입니다. 다음 달 5일 기준으로 한 6만여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요. 또 해외 현지 국가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대해서는 향후에 상호주의 원칙이나 협약 등을 맺어서 국가별로 순차적으로 인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지금 그 신체 건강한 젊은 층은 아마 3분기쯤에 접종이 시작될 텐데 지금 이렇게 자가격리 면제받게 해주면 빨리 받고 싶다 이런 분들이 생길 것 같아서 예. 지금 정부에서 노쇼 접종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백신 접종을 받으려고 대기한 사람들이 갑자기 어떤 일 때문에 못 받겠다고 하면 그걸 폐기해야 되니까 폐기할 바에는 다른 사람 맞히자. 네.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취재가 됐습니까? 지금 제가 기사만 받고 정확하게 지금 취재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우리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은 근처 병원이나 보건소에 한번 전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노쇼되어 있는 백신이 있으면 대기 걸어놓고 가서 맞으시면 되니까 뭐 폐기할 바에는 맞는 게 낫지 않겠어요? 예, 그런 걸 좀 그렇습니다. 이용해 보시기 바라고.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재보선 참패 후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이른바 문자 폭탄을 두고 당내에서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당내 강성 지지층의 이른바 문자 폭탄을 두고 내홍이 계속되는 모습인데요. 재보선 이후에 이 문자 폭탄 행태를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오늘도 이 강성 지지자들이 과잉 대표되고 있다라는 지적을 이어가면서 이에 대응하는 쇄신 모임을 구성하겠다고 예고해서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예. 조응천 의원은 소위 말하는 비주류 쇄신파가 민주당 내에 생겨야 내년 대선에 희망이 생긴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름을 걸고 입장을 준비하는 의원을 적어도 한 20명 정도 모을 거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소수의 수장파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산발적으로 이 같은 의견을 내왔는데 모여서 좀 세력화를 해서 목소리를 낸다면은 조금 더 힘이 실리지 않겠느냐 뭐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조 의원은 이 곧 출범할 민주당 새 지도부를 향해서도 이 문자 폭탄 보내는 분들한테 자제해달라고 말씀을 좀 해줘야 된다 강조하기도 했고요. 특히 이제 같은 당의 김용민 의원이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하라라고 얘기했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이 같은 강성당원들의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과 관련해서 그 발언은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소속 의원들한테 문자 폭탄 보내고 위축시키라는 뜻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고요. 특히 이제 친문 강경파로 분류되는 박주민 의원 또 김종민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들이 그동안에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얻고
그동안 전당대회에서 일종의 성공 방정식을 만들어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번에 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김용민 의원이 그 방정식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예.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윤건영 의원은 오늘 조응천 의원의 이 문자폭탄 비판을 두고 선출직이면은 그 정도는 감당하고 가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표현 수위가 심각하게 개인을 모독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어떤 수준을 넘었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냥 소속 의원들에게 의사표현을 하는 정도라면은 너를 비난할 수 없다라고 반박을 한 겁니다. 또 강성 친문으로 분류되는 이재정 의원도 SNS에서 뭐 전국 전당대회 성공 방정식이라든가 인지도나 당원 지지가 높은 박주민, 김용민 의원을 거론한 건 사실상 당원 투표 자체를 문제 삼는 발언 아니냐면서 당원을 외면하자고 하면은 정당 정치에 자격이 없다라고 조응천 의원을 강하게 쏘아붙였는데요. 이재정 의원은 당심과 민심을 얘기하면서 당심하고 싸우는 조응천 의원이 정작 민심을 위해 뭘 했느냐라고 직격하면서 민주당 내 내홍이 좀 거세질 것을 예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응천 의원이 문자폭탄에 대응하기 위해 비주류 의원들을 두 자리 숫자까지 모으겠다. 제가 정치 평론가로서 예측해보면 쉽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헤럴드 경제 배도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 민심은 숫자다 시간입니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위원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대통령 지지율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네, 대통령 지지율 말씀드리겠습니다.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4월 19일부터 24일 5일간 전국 2,532명,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9%포인트를 보인 조사였습니다. 긍정평가는 33.8%, 부정평가는 63.0%, 전주 대비 큰 폭의 변화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 세부적으로 보면 20대에서 부정평가가 더 올랐던데 꽤 많이 올랐습니다. 왜 그렇게 됐다고 보세요? 네, 이게 왜 올랐을까? 그러면은 왜 떨어졌을 이유가 있을까? 이걸 역으로 여쭤보면 예.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20대 남성층이 지난 재보선 때 특히 여당에 등을 돌렸다. 이건 확인이 된 사안인데 예. 그 다음에 이제 청년층을 붙들어야 한다는 얘기, 2030 얘기는 참 많이 나왔는데요. 예. 뾰족한 대책은 아직 없다. 이 논의만 무성하다. 몇 가지 논의를 말씀드려 볼게요. 예. 자, 모병제로 바꾸자. 군 가산점 부활해야 한다. 이 시행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체감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오히려 논란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최근에 2030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관련해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 이게 오히려 자, 손실은 책임져 주지 않는데 국가가 세금은 뗄 것이다. 2030이 더 분노했죠. 예. 그러니까 지금 2030 대책을 고심은 하고 있는데 정부 여당 측에서 속 시원한 부동산, 일자리 또는 뭐 이게 재테크 뭐 하나 시원한 대책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좀 더 높아질 가능성까지도 바라봅니다. 예, YTN이 리얼미터 의뢰해서 발표한 조사 방금 이야기한 건데 배철호 수석위원이 긍정평가가 0.9%포인트 떨어졌으니까 이게 뭐 수치로는 떨어졌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요. 이게 소소 노체인지 보합 이렇게 그렇죠. 표현할 수가 있죠. 예. 네. 오늘 나온 MBS 조사를 보면 또 여기서는 3%가 올랐어요. 대통령 평가가. 이러다 보니까 아마 이 표본 오차, 이 사이 오차범위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저희는 이제 지난 주간 조사였고, MBS는 이번 주 화수, 월화수 이렇게 한 예. 조사이기 때문에 주말 사이에 좀 악재가 좀 해소된 그런 이슈들도 좀 반영되었다. 그 시간차를 보시고 감안하시고 들으시면 한결 더 명료하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MBS 이야기를 했으니까 MBS에서 대선 주자 지지율을 살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차기 대선 관련해서 물어봤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30.5%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 26.0%. 잘못 말씀드렸네요. 예. 이재명 지사 27%, 윤석열 총장 23%, 이낙연 전 대표 7%, 업섬 29% 이렇게 각각 나왔습니다. 예. 오늘 나온 조사에서는 이재명 24, 윤석열 23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어쨌든 뭐 지난번 조사나 이번 조사나 이재명, 윤석열 양강 구도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이 추세는 이어지겠죠? 네, 지금 뭐 다른 변수가 없습니다. 현재 뭐 제3 후보 이야기가 여야 모두 나오고는 있어요. 최근에 뭐 원희룡 제주지사 같은 경우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나기도 했고, 지금 이제 여당의 경우에도 정세균 전 총리가 사실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만은 여론조사상으로는 포착이 안 되는데, 여기서 조금 주목할 대목은 이재명 지사는 상당히 비슷한 숫자의 안정적인 지지율로 횡보를 하면서 여권 1위. 예. 근데 윤석열 총장은 이 조사마다 좀 급등락이 있어요. 예. 같은 조사에서는 이제 뭐 사실은 고숫자에서 고숫자 고만고만하게 횡보하고 있는데, 조사 기관마다 비교를 해보면 뭐 40%, 30%대, 20%대 출렁출렁하고 있어서 예. 이건 사실은 지지층이 좀 견고하지 못하다. 조금 이제 그때그때.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반사 이익에 근거하는 경우가 많아서 주간 이슈에 따라서 조금씩은 이 등락폭이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이 파고를 윤 전 총장 쪽에서 어떻게 잡고 상승 견인할 것이냐. 근데 현재도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정치인에게 팬덤 현상이 노무현 전 대통령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 지사도 팬덤이 있는데, 그렇죠. 윤석열 총장에게 팬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최영일 평론가가 얘기한 확고한 지금 자기의 우군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들쑥날쑥한 결과가 나오는데, 배철호 위원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도 어쨌든 계속해서 당분간은 이 추세로 가겠죠? 현재로서는 그 양강 그 민주당 그 진보 쪽에서 이재명 지사를 흔들 수 있는 인물들. 어차피 지금 다들 하시는 말씀이 뭐 5.2 전대가 끝나고, 전대가 끝나고 5.28 전후로 해서 이제 6월달 레이스 전에 이제 제3 후보들이 본격화되고 링에 올라오면 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과 그렇지 않고 이재명 독주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재명 지사가 한 번 더 조정다운 조정. 본격적인 어떤 당 내외의 검증이, 그러니까 뭐, 없었죠. 엄밀하게. 이제, 그런 그 검증의 파고를 어떻게 넘을 것인가. 하지만 검증의 파고가 칼날을 들이대더라도 이 기세를 꺾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임팩트 있는 이슈가 있을까. 현재까지는 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랬을 때 이재명 지사의 독주 원톱 체제는 당분간은 좀 갈 것으로 그렇게 조심스럽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9월에 후보를 확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6월 말에는 예비 후보 등록을 시작해야 될 그렇죠. 텐데, 그럼 한 달 남았잖아요. 한 달 남은 상황에, 한 달 조금 더 남은 상황에서 제3후보가 나올 시간적 여유가 있느냐. 네. 어떻게 보세요? 아니, 등록은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지지율이 나오겠느냐 하는 게 참 고민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 독주 체제 이재명 경기지사, 그 다음에 자, 이낙연 전 대표, 지금 새롭게 뛰어든 정세균 전 총리, 그다음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하마평의 임종석 전 청와대 이제 비서실장이라든가 또 이광재 의원이라든가 이런 인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지율을 당내에서 어느 정도 이게 경합이라고 부를 정도로 끌어올리려면 한두 달 동안 가능하겠는가? 이건 사실은 불가능에 가깝고요. 제 생각에는 제 엉뚱한 생각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김부겸 총리 후보가 있잖아요. 이 만약에 책임 총리제로 대통령의 권한, 내치 부분을 상당히 이관받고, 이건 이제 인사청문회를 통과한다는 전제입니다. 매일 기자 브리핑을 하면 조금 언론의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김부겸 카드? 김부겸 카드. 왜냐하면 지금 이 정세균 전 총리가 나 왜 이렇게 지지율이 안 올라요? 오르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랬거든요. 책임이 없어요, 지금. 직책이 있어야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전 총리고 방역사령관이고 또 여러 가지를 이제 다 하셨지만 이 직책을 놓고 내려온 상황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도 정치적 레토릭으로 국민들이 듣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단독으로 치고 가는 상황인데, 지금 MBS 조사를 보면 이낙연 7%, 정세균 3%, 두 사람 합치면 10% 두 자릿수입니다. 두 자릿수고, 아까 최영일 평론가가 얘기했던 이광재, 임종석, 뭐 추미애, 이 사람들이 반 이재명 전선을 이제 구상해서 연합을 한다. 그러니까 9월 경선 전에
그래서 합종 연행을 한다. 그러면 좀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그 재밌는 뭐 상상력을 예. 주는 포인트인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구도가 이재명이냐 아니냐 예. 이게 그 전선은 그 구도는 명료해 보면 그렇다면 이재명이 아니다라고 하는 측에서 그렇다면 이재명을 잡을 수 있는 이재명을 잡을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본선 경쟁에까지 같이 보여줘야 되는데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 예. 그렇다면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던지 이제 그것을 띄우기에는 활주로가 너무 짧아요 지금 상황에서. 예. 무겁게 싣고 하기에는. 그렇다고 가볍게 하자니까 이재명을 극복하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뭐 이낙연 전 대표 지금 한때는 40%였다가 지금 이제 그렇죠. 예. 단단히 서로 이제 고착화되어 버렸고 이 정세균 총리께서도 이제 출마를 곧 선언하시고 이제 뛰겠지만 여전히 좀 이제 보이지 않고 있고 다른 후보들은 아예 뭐 존재감마저도 느낄 수 없는 수준인데 지금 이제 그 합종 연행을 뭐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든 뭐 말은 나오겠지만 지금 그 말을 꺼내기도 좀 민망한 숫자에서는 너무 낮으니까. 지금 뭐 그 도저히 시너지가 나지 않고 이제 해도 뭐 이제 합종 연행을 한다는 거 하면 이긴다라는 전제 그 가설에서 이제 탄력이 받는데 예. 지금 상황에서는 말을 꺼내기도 관심을 받기도 좀 민망한 상황이다. 민망한 수치에서는 뭐 좀 뭐 흥행도 내용도 뭐 없이 좀 글쎄요 그 알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좀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럼 야권 후보 이야기 해보죠. 아까 이야기하기를 정세균 전 총리가 왜 이렇게 지지율이 안 오르냐 좀 가르쳐달라 이렇게 어제 저희하고 인터뷰 때 얘기했는데 유승민 원희룡도 안 오르거든요. 네. 그 아까 그 뭐 권력을 갖고 있다 그러면 원희룡 지사 같으면 제주지사직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도 안 오른단 말이에요. 네네.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제 생각에는 야권의 대권 주자 그냥 있는 대로 다 뽑아보죠. 윤석열 전 총장 빼고 예. 지금 당적 없습니다. 아직 정치 선언도 안 했고요. 예. 자 안철수 대표, 예. 오세훈 현 서울시장도 후보군입니다. 예. 그리고 이 원희룡 제주지사, 홍준표 무소속 의원 예. 지금 복당되느냐 마느냐. 지금 유승민 전 의원 이분은 지금 당연 정치를 이제 시작은 했어요. 예. 자 이런 인물들을 보면 이 중에 대부분은 뭐가 연상되냐면 지난번 대선에 나왔었잖아. 예. 제일 심각한 문제는 새로운 인물 없다. 딱 한 명. 윤석열. 예. 유일하게 새롭죠. 예. 나머지는 다 봤었죠. 예. 토론도 받고 이제 어떤 대선 공약도 받고 그 와중에 정치 여정을 어떻게 가져왔는지도 봤고 이 당을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당이 쪼개졌다 합쳐졌다가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는 또 국민의당인데 예. 2016년 호남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그 국민의당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과정 다 보고 있는 국민들이 새롭지가 않네. 신선하지가 않네. 그러니까 결국은 왜 지나간 반찬을 또 들고 나왔느냐. 우리는 새로운 메뉴를 보고 싶다. 예. 이게 지금 윤석열 총장한테 또 쏠림 현상을 가져오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런데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니까 윤석열 총장이. 만일 그렇죠. 윤석열 총장이 지난번 반기문 같은 사례를 반복한다면 국민의힘은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기댈 데도 없는데? 그렇죠. 지금 결국 이제 정당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제 그 정권 획득의 목적을 두고 그렇죠. 있고 정권 획득의 목적을 두면 정권 획득을 할 수 있는 그만한 후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후보가 뭐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뭐 복수가 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아까 뭐 최평론가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만 보자면 유승민 전 대표가 1위예요. 3%. 예. 좀 뭐 답답한 상황이죠. 이제 바깥에 이제 주자인 뭐 윤석열 전 총장 또 홍준표 전 대표 안철수 뭐 범야로 분류하자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예. 국민힘 안에 백석을 거느린 당에서 주자가 비등하게 붙을 수 있는 주자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 국민의힘이 지금, 국민의힘도 이제 곧 이제 원대 선거 이제 당대 끝나면 이제 9월부터 거기도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지금도 거기도 마냥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예. 그렇게 언제까지 윤석열 행동, 윤석열 스탠스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느냐. 예. 그것도 참 답답한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아시아경제가 윈지코리아 컨설팅에 의뢰해서 24, 25일 조사한 건데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받고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10명 중 7명이 찬성한다. 사면에. 예. 사면에 찬성한 거죠. 어떻게 보셨어요? 충격받았습니다.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거 여론이 맞나 이렇게 생각했고요. 예. 이것은 언론이 만들어낸 숫자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 자 어제만 해도요. 어마어마한 그림 2만 3천여 점의 뭐 문화재와 미술품 3조 원 감정가 육박하는 걸 기부했다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 그림 더미들을 보면요.
이걸 사모은 돈은 어디에서 왔을까? 이거를 언론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도 안 씁니다. 예, 이게 적법하게 이 축제된 미술품들인가? 예. 도대체 3조 원 감정가가 그러니까 이 구매할 땐 더 쌌다고 치더라도요. 지금 김영철 변호사 얘기가 자 해마다 500억에서 600억 어치씨를 홍라희 여사가 사들였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왜 이 세무당국이라든가 또는 우리 언론들은 이 부는 어디에서 왔는가는 고민하지 않고 쌓여있는 부를 기부하는 것에만 지금 찬사일색이에요. 예. 아니, 그러면은 이게 사면론이 높아지지 안 높아지겠어요? 지금까지 보면 자 삼성전자 이거 주식도 올라야 되고 예. 수익도 내야 되는데 반도체 시장에서 총수 없으면 큰일 난다. 그다음에 백신도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있으면 뭔가 뚫었을 텐데. 구해올 수 있는데. 예, 백신 구세주론까지 등장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엄청난 미술품과 의료 기부까지 하는데 자, 의료 기부 1조 원은요. 13년 만에 낸 거잖아요. 예. 2008년에 내기로 했다가 이제 고 이건희 회장 자꾸 하시고 나서 그거 이제 사회적으로 약속 지키는 건데 예.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 좋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들을 다 배제하고 언론이 너무 친삼성적인 여론을 조성한 것 아니냐. 전 이 70% 여론은요. 그래서 그렇게 나왔다. 놀랄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재보궐선거에서 화두가 공정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 정부로 시작해서 공정을 화두로 끌어들였는데 내로남불 아니냐, 똑같은 거 아니냐, 왜 불공정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번 문재인 정부를 심판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범죄를 저질러서 2년 6개월 확정 판결이 받았는데 절반 정도 살았다고 내보내줘라 사면으로. 이건 그럼 과연 공정하느냐. 네. 이런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안타까운 현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원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정말 억울한 사람들을 위한 사면 이런 거 좀 한번 거론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다음에 뵙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